(2025년 9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경주에서 있을 에이펙 회담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담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해서 뭐라 그럴까, 반미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사인을 보내면서 중국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납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이펙 회담과는 별도로. 이 에이펙 회담이, 경주 에이펙이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2차 집권 이후 만나서 벌이는 최대의 대결장이 될 것 같다. 지난달인가요? 저도 좀 아사미사한데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루 면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회담이었죠. 협의는 없이 끝났지만 기싸움을 한 거지요. 그와 똑같은 장면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사이에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회담은 앞으로 미중 대결의 방향을 짐작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회담에서 이재명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 물론 공개적으로 누구 편을 든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심정적으로 누구 편을 들 것인가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이재명의 미래는 춤을 춘다, 이런 가설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전에 공개한 대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다,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좋은 대화였다. 그리고 시진핑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했다. 나는 시진핑이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블러핑입니다. 통상 이런 회담에서는 서로가 자기 얘기를 서로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고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나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 끝나면 자기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한 얘기를 서로 분석을 하면서 어쩔까 하는 건데, 결국 요거는 뭔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시진핑 당신도 협조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시진핑이 내 부탁을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툭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돈이 딸리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석유를 아주 싸게 팝니다. 미국은 동맹 국가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 러시아가 싸게 내놓는 기름을 못 사게 만들었죠. 근데 이 기름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사서 석유화학 제품 만들어 세계에 싸게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이 다 망해갑니다. 그리고 이 연료비가 싸니까 다른 제품도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중국산, 인도산 철강이 워낙 싸게 나와서 한국 포스코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응하려면 우리도 원료비를 낮춰야 되니까 전기값을 낮추면은 포항제철 같은 데에서 강을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전기값 낮추게 하려면 원전을 지으면 되는데 원전을 안 짓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죠. 아주 매국노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진핑과 통화를 한 트럼프가,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협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툭 기자들한테 던졌는데, 이거는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이 회담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죠.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 트루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틱톡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이스타란 비자를 받으려고 하셔보면은 당신이 가입한 SNS를 밝히라는 게 있어요. 가령 페이스북에 자기 계정이 있으면 계정을 써라, 소셜 트루스에 계정이 있으면 써라.
그런 계정 만들 때마다 여러분 개인정보 다 집어넣습니다. 그 개인정보 하고 당신의 통신정보를 집어넣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돈이 얼마인지 정보 세계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네 이스타란 비자를 줄 때 그런 걸 다 쓰게 해서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미국이 이제 구글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구글 기반 플랫폼에 대한 계정 정보를 알면은 이 비자를 시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중국이 틱톡이란 걸 만들어서 미국에서 참여자들을 모집하면 미국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막 입수하게 되고 그걸 갖고 공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죠. 광명 일대에서 벌어진 KT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휴대폰에서 소액이 결제가 됐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 했는데 그들은 중국의 상보기관의 역할을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법도 자기는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했다. 중국에서는 저런 국가안전부 중국의 우리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한국 정보를 한국 개개인들의 통신 정보를 깨내서 유사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잡기 위해서 레바논 국민들 핸드폰 공작, 전화번호 다 빼내 공작을 했죠. 그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틱톡을 전 세계에 깔면서 미국 사람 정보를 많이 빼내갖고 갖고 있다는 게 미국은 트럼프는 굉장히 불만이죠. 그래서 틱톡을 미국에서 운영 못하게 한다 막 갈등을 일다가 지금 합의를 보고 있는 거는 틱톡을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에 파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데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는 틱톡을 미국에서 운영 못한다는 틱톡 금지법을 하겠다 그랬었고 그 법이 막 시행되려고 하던 지난 9월 16일 이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시켰습니다. 12월 16일까지. 그 이유는 중국에서 이걸 팔겠다고 했기 때문인데 아마 이거를 미국에서 팔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몇 개 기업들이 투자하는 컨소시엄이 이 틱톡을 인수해서 미국 기업화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쪽으로 해서 시진핑은 틱톡을 미국에 넘겨준다. 그러면서 미국과 뭐 대화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 지금 때려놓고 있죠. 그 관세를 좀 유예받는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모르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관세를 미국이 때리고 중국에 세게 때린 거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예 무역 자체를 금지하고 있죠.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때린 거는 중국의 패권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건데 그 싸움은 계속 됩니다. 그 싸움 중에 있는 고관세를 시진핑은 줄이기 위해서 틱톡을 미국에 판매하는 쪽으로 이번 전화에서 합의한 것 같은데 얼마나 줄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사전 미팅으로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 시진핑도 온다 그랬고 트럼프도 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양쪽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시진핑과 트럼프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1차 집권 초기에 시진핑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원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끝내는 강화조약,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을 맺을 때 그 일조에 조선은 독립국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전까지 뭐였나? 조선은 중국의 청나라의 속국이었다. 그 속국 관계를 끝낸다는 게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였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르죠. 1876년에 조선하고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그때도 비슷하게 그때는 사실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었는데 조선은 독립한 국가다라는 그런 비슷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하고 관계를 트면서 청나라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굉장히 이게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조선하고 관계가 가까워졌는데 그러면서 일본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어서 조선에서 막 그걸 우대하니까 순수 조선군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그 당시 조선의 핵심 세력인 민비를 죽이려고 했죠. 민씨 세도 정치를 할 때니까. 민비가 도망쳤죠. 그러니까 민비를 못 잡으니까 다른 궁녀를 대원군과 합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비라고 해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근데 민비는 안 죽었죠. 그 민비가 그때까지는 일본하고 내통했던 세력인데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해갖고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모군란 일으킨 세력을 때려잡고 대원군을 잡아서 중국으로 데려가죠. 그러면서 원세계라고 하는 젊은 24살짜리인가 하는 청년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청나라가 감국 대신, 나라를 감독하는 대신이란 타이틀을 줍니다. 조선을 감독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세계가
총독처럼 조선에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이목을 나니까 1882년인가요? 부터 청일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청의 강력한 속국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 2년 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김옥균이가 야, 청나라 속국은 싫다. 우리 어떻게 하든 일본식으로 개혁 개방하자라고 했는데 이 쿠데타가 3일 만에 실패하면서 더 강한 청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1894년에 이 조선 정권이 워낙 무능하니까 저 전라도 고부 땅에서 고부군수 조아무개가 학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동학이 일어납니다. 이 동학을 조선군이 못 막아서 청나라 군대가 출병하려고 하니까 일본군도 같이 출병을 해요. 일본군이 왜 조선에 오는가 하면은 이 갑신정변 사건 때 그 갑신정변 세력을 청나라가 때려잡으면서 그때 일본 세력이 좀 남아 있었는데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청과 일본이 합의하기를 어느 한쪽이 조선의 군대를 보내면 그걸 이쪽에도 알려서 이쪽도 출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천진조약을 맺었어요. 그 조약 때문에 동학을 잡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가 출동합니다. 이거 조선의 요청으로 출동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출동해서 둘이 싸워버려요. 청일전쟁이 터지죠.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강화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데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이 청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에 합방까지 해서 우리를 먹고 유조구 사건을 일으켜서 만주 지역에 중국은 1912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이 운영했던 나라죠. 그리고 중화라고 하는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이 나라 개판이 돼요. 그 설명은 생략하고 그 망한 청나라의 부위 황제를 데리고 와서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다시 만주국을 세우죠. 그래서 중국부터 띄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주국을 일본에 속국화하죠. 그리고 1935년인가 저 연도가 헷갈린다. 그 다리 사건을 일으키면서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북경을 점령하고 황하를 넘어서 양자강 넘어서 계속 중국의 한 3분의 1을 점령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미국이 만든 원폭을 맞고 항복을 하죠. 항복하기 전에 1943년에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던 중에 중국과 협력해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카이로로 장개석을 오라 그럽니다. 그때 장개석이가 카이로에 와서 한 게 뭔가 하면은 자, 미국의 생각은 일본이 패망하면은 일본이 합박한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라는 거니까 독립시키면 안 된다. 걔는 원래 우리 중국의 일부였으니까 조선은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루즈벨트가 아니야. 얘는 청일전쟁 때 니들이 졌기 때문에 독립시키는 걸로 된 거고 그러니까 그건 끝난 거고 만주국은 일본이 임의로 만드니까 만주는 너희한테 줄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덕택에 우리가 45년 해방되고 48년 정부를 세워서 올 수 있었는데 2017년 트럼프를 만났을 때 시진핑이가 대한민국은 원래 우리의 일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투로 얘기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답변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나중에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진핑이 그러더라 라고 공개해서 큰 파문이 일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입니다. 먼저 시진핑이가 미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었어요. 그 2017년 만난 이후 시진핑과 트럼프는 만나지 않았는데 25년 경주 에이펙에서 6년 만인가 7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난 것처럼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서로 기싸움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게 끝난 다음에 시진핑 초청으로 트럼프는 다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회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시진핑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는 걸로 서로 합의했다. 자,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이 경주 에이펙을 무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갈등은 알래스카 회담을 계기로 시작이 된 거고요. 시진핑과 트럼프의 갈등은 경주 에이펙을 토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트럼프가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나? 지금 트럼프는 아프간에서 바이든 정부 때 미군이 철수했는데 아프간에서 운영했던 미국 공군기지 바그람을
되찾고 싶다라고 그랬습니다. 바그람은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였고 거기에서부터 1시간만 날아가면 중국 핵기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바그람 기지를 돌려받기 위해 하는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그람 기지를 왜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고구마첨 같은 모양으로 아프간이 있는데 그 꼭지처럼 줄기로 해진 꼭지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온 얇은 이렇게 있어요. 이걸 회랑지대라고 그러죠. 좁은 지대를 코리도라고 합니다. 이 이름이 왁한 회랑이에요. 이 회랑이 쭉 앞으로 나가갖고 중국과 딱 닿아 있어요.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바그람에서 출동한 부대는 이 왁한 회랑을 통해서 중국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스라엘 군이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기지를 때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때렸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급유기까지 참여한 스트라이크 패키지, 대규모 편대군 공격, F-15, F-16, F-35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군기, 그 다음에 707, KC-707 공중급유기가 참여한 편대 스트라이크 패키지 부대가 홍해로 나와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쭉 돌아서 그러면 저기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쪽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의 영공을 침공하지 않고 삥 돌아서 공중급유를 해주니까 가능하죠. 카타르에 근접한 다음에 F-35가 작전을 하고 그 다음에 F-15, F-16이 작전을 해서 하마스 기지를 때렸다 이런 보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장거리 로켓을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가는 거죠. 근데 워낙 대위권 바깥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영공은 침공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져서 때렸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이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과 카타르 사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영공을 침공하면 골치가 아파지는 건데 그걸 어쨌든 피하기 위해서 고고도로 올라가는 지대지 미사일을 썼다는 것과 함께 이 나라를 피해서 가는 공중급유기를 이용한 비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앞으로 중국과 갈등이 생길 때 중국을 때려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 공군기라든지 미국 부대들이 제3국 국경을 통과하게 되면 영토를 통과하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근데 아프간의 바그람 기지를 딱 쥐고 있으면 거기에 모인 공군기는 물론이고 육군 세력 같은 경우도 이 왁한 회랑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왁한 회랑이란 말은 앞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그것 때문에 바그람 공군기지를 되찾고 싶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협상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러시아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기 전까지 유일한 동맹국은 벨라루스였습니다. 옛날에 백러시아라고 하던. 그래서 벨라루스가 영토를 빌려줘서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그래야 키이우에 가깝죠. 우크라이나 수도. 글로 침공을 했다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까지 갔다가 작전 실패로 얘네들이 뒤로 물러났고 그게 안 되니까 동쪽에서 돈바스로 들어오면 작전을 해서 돈바스 지역을 지금 상당히 먹고 있죠. 자, 왜 벨라루스가 러시아 군대한테 자기네 영토를 통과하도록 해줬는가 하면은 바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러시아 군대와 같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북한이 러시아의 동맹군이 되면서 자기네 군대를 파병해서 지금 러시아 군과 같이 우크라이나군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벨라루스가 왜 러시아의 동맹국이 돼야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지정학적으로 얘기하면 수바우키 회랑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바우키 회랑. 이걸 어떻게 읽느냐는 어느 나라 말로 읽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SUWALKI입니다. SUWALKI. 이게 이제 폴란드 마을 이름인데 폴란드 제일 북쪽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 수바우키라고 읽어요. 이게 무슨 회랑인가 하면은 그 전에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될 게 칼리닝그라드라는 데입니다. 이 러시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토가 크잖아요. 근데 그 영토 바깥에 다 러시아 영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토 바깥에 해외라 그러면 바다 건너인데 해외는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 영토 바깥에 또 하나 영토가 있는 데가 킬리닝그라드입니다. 킬리닝그라드는 사실은 지금 독일을 만든 이 독일은 원래는 신성 로마 제국이고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거는
오스트리아죠.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 말고 그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을 묶어갖고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지금 독일을 만들었던 게 프러시아입니다. 이 프러시아라는 나라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칼리닝그라드.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활동하던 데가 바로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프러시아인데 독일 땅이죠. 근데 독일이 2차 대전 때 영국, 프랑스, 미국과 싸우면서 소련과도 싸우죠. 이때 전쟁에서 지면서 자기네 원래 뿌리인 칼리닝그라드를 소련에 넘겨주게 돼요. 그러면서 소련은 독일 영토는 동쪽으로 막 줄어들고 폴란드가 과거 독일 땅에 했던 것을 많이 차지하고 폴란드는 원래 자기네 땅을 소련에 넘겨주고 나라 전체가 서쪽으로 약간 이동합니다. 독일은 동쪽에 있는 영토를 뺏기면서 폴란드에 뺏기면서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원래 영토였던 칼리닝그라드는 소련한테 줘버려요. 이 영토가 지금 러시아 영토가 됩니다. 근데 소련은 원래 벨라루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틱 3국이죠. 그 다음에 벨라루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등등 15개 나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칼리닝그라드는 15개 나라랑 연결돼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 소련이 1991년 붕괴되면서 14개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별도의 국가가 되면서 러시아하고 칼리닝그라드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벨라루스만은 러시아랑 동맹을 맺겠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수바우키 회랑 때문입니다. 근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가 발틱 3국이 나토에 가입해버려요. 그리고 그 밑에 남쪽에 있던 폴란드 등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이뤘던 6개 나라가 동독까지 포함하면 동독은 독일에 포함됐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7개 나라죠. 근데 동독은 서독에 들어가 버렸으니 빼면 6개 나라가 전부 다 나토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나토가 된 폴란드하고 나토가 된 발틱 3국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가 라트비아인데 라트비아가 둘이 딱 맞닿아 있어요. 벨라루스는 러시아 편이 됐고 그러면 칼리닝그라드는 나토 국가로 포함된 서쪽에 있는 작은 지역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이 벨라루스에서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하나의 도로를 냅니다. 그 회랑이라고 그러죠. 좁은 도로를. 그걸 폴란드 마을 이름을 따서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해서 이 칼리닝그라드하고 벨라루스가 연결되죠. 벨라루스 연결되면 러시아랑 연결되는 거죠. 지금 칼리닝그라드를 유지하는 아주 빨대 같은 구멍이 바로 수바우키 회랑입니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발틱 3국 이게 나토고 폴란드가 나토니까 그러니까 104km 되는 회랑을 끊어버리면 칼리닝그라드는 고립되죠. 뺏기는 거예요. 그게 늘 두려웠고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토 국가들이 이 회랑을 점령해서 칼리닝그라드를 먹어버리면 러시아는 크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에다가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걸 배치하고 핵무기도 배치하겠다라고 하니까 폴란드가 쫄아가지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토대로 지대지 미사일을 만든 게 우리의 현무2 신형들이죠. 지금 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형이랑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사일하고 아직 도입은 안 했지만 한국 무기가 싸니까 한국 무기를 짠뜩 지금 사서 폴란드 덕택에 K방산 주가가 오르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6대, 7대 방산 수출국이 된 겁니다. 폴란드는 지금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수바우키 회랑 문제로 라트비아도 마찬가지로 아주 예민한 거예요. 이 회랑 때문에 폴란드하고 러시아는 싸울 수도 있고 라트비아하고 러시아는 싸울 수 있고 라트비아나 폴란드가 이 회랑 때문에 러시아랑 붙게 되면 나토 전체가 러시아랑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수바우키 회랑을 거꾸로 한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와칸 회랑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을 때릴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가 어디냐? 대한민국의 오산 공군기지 미국이 운영하죠. 군산 공군기지 미 7공군 거죠. 그리고 평택 미 6군기지입니다. 미러 간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 그 다음 회담이 잘 안 되고 하면은 수바우키 회랑을 끊기 위해서 나토가 움직일 수 있어요. 칼리닝그라드를 나토가 먹어버리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참 분리할 때 쿠르스크 지역을 거꾸로 차지했었죠. 그래갖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이용해서 부천 군대가 와갖고 쿠르스크 지역을 거꾸로 차지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우리가 승기를 잡았으니 못해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한 나토가 이 스바우키 회랑을 끌어보면서 칼리닝그라드 먹어버리면은 칼리닝그라드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바스를 되찾고 종전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앞으로 푸틴하고 트럼프 사이에 세계적인 게임이 될 겁니다. 시진핑을 압력하는 또 다른 방법이 바그라운 공군기지를 미국이 차지해서 wakhan 회랑을 통해서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걸 확보하고 지금 한국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 친중 노선을 가든 말든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미 공군 그다음에 육군 기지를 이용해서 중국을 때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미국에 반대한다고 하면은 비틀어 버리겠죠. 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지금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가 반미 정권이죠. 그리고 이제 펜타닐 같은 마약을 만들어 미국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직접 소셜 트루스에 공개했는데 이 펜타닐을 싣고 가는 선박을 공격해서 격침시키는 사진을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이게 미국이 앞에 두 번의 베네수엘라 선박 격침한 것도 트럼프가 공개했는데 그때는 베네수엘라고 밝혔는데 이번엔 베네수엘라라는 이름을 안 밝히고 펜타닐을 싣고 미국으로 가는 카리브해에 있는 배를 격침시켰다. 지금 미국은 필요하면은 베네수엘라를 치겠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대항하겠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서 막 대항한다고 하니까 B2 스텔스 폭격기에다가 GBU-57 벙커버스트를 들고 가서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때리고 있죠. 지금 미국에 계속 대들고 있는 게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물론 시진핑하고 트럼프, 푸틴도 대들지만 걔네는 덩어리가 크잖아. 근데 북한은 핵무기까지 만들었어. 이거를 지금 때리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때리지 마세요. 북한하고 잘 지내는 피스메이커 하세요. 내가 페이스메이커 할까? 헛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정권을 와해시키는 걸 하게 되면 골치 아픈데 그냥 북한 핵 때려버리고 거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뭐라고 야 니들도 북한 핵에는 안 된다 그랬었잖아 하면서 경쟁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북한을 때리느냐? 간단합니다. 지난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인가 뉴욕 한 미국 언론이 공개했죠. 미국의 해군 특수전 부대가 소형 잠수정을 미국 원장을 타고 가서 다시 소형 잠수정을 타고 북한 지역에 침투해서 그게 아마 저 동해안 쪽에 있는 김정은이 자주 간다는 특각일 거예요. 도청장치를 심으려고 했는데 북한 선박이 갑자기 나타나서 격침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철수했다. 이 베네수엘라랑 상대라는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걔네들이 뭔가 하면은 그냥 때리는 거죠. 이재명의 의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회담에서 미국을 우습게 대하고 시진핑하고 짝짝꿍 했다? 그럼 더 할 게 그렇고. 또 반대로 미국 비위 맞추고 뭐 하면은 시진핑이 또 화를 냈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처하게 되는 거예요. 미중 대결장이 되는 경주 에이펙. 이재명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는 wakhan 회랑 문제를 바라보고 스바우키 회랑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게 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뭔지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정동영과 이재명은 못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완전히 위헌적으로 하면서 그 내란 수사는 특검으로 하더니 특판으로 하겠다. 특판이 안 되니까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위헌적 발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는 내통하겠다 그러고 있죠. 한반도가 국제정치에 미국이 주도하는 격치정치와 같이 가게 되면 최소한 미국으로부터는 얻어맞지 않는데 양다리 걸치기를 했다가 잘못되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모두 싸대기를 맞습니다. 조선이 강화도 조약 이후 친일로 갔다가 이모군란 이후 친중으로 갔다가 청일전 이후 다시 일본에 잡히면서 일본이 왔다 갔다 한 이 민씨 세도 정치 세력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 정점인 민비를 살해합니까? 그게 을미사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정이 다시 러시아에 기대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죠. 아간파천. 그러니까 조선을 합방해버리는 거. 대한제국과 한일합방을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망합니다. 잘 한쪽 편만 들리면 망할 수는 있고 이기면 승리라도 하지만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데 이재명 정권은 왔다 갔다 하는 뭐 안미 경중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더하게 왔다 갔다 하려죠. 그게 신형 외교라고 떠들고 있어요. 한국 외교, 이재명 외교에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경주 에이펙이 본격화되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오래 못 간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